가지고 그런 걸 계속해서 이제 모의하고 또 실행하고 모여서 뭐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도청은 불법이지만 그 도청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그 범죄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수사를 해서 처벌할 거는 처벌하고 조사할 건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검찰 간부들도 여러 명 거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간부들도 여러 명이 거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청에서 이걸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 여러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도청 테이프의 주요 내용을 일부 제가 누가 이렇게 저한테 제보를 해서 받았습니다. 보니까 현직 법무부 차관도 들어가 있는 돈 받은 사람 명단에. 그래서 제가 거기 나와 있는 명단에 나와 있는 7명의 이름을 제가 공개를 하면서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해가서 만일 처벌이 가능하다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수사를 촉구하는 그걸 이제 국회에서 제가 국회 법사위 회의 중에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천정배 장관이었는데 엄벌에 처하겠다. 수사에서 사실이라면 엄벌에 처하겠다 이래놓고 사실은 수사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어떻게 됐느냐. 그 실명을 떡값검사 소위 말하는 그게 뭐 액수가 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서 그러니까 떡값이라고 불러도 될는지는 의문이지만 여하튼 그런 이제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이렇게 뇌물로 받은 사람 그 받은 걸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이걸 수사를 촉구한 저는 이제 왜 불법으로 도청한 내용을 공개했느냐.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이렇게 기소가 되었고 또 이걸 보도한 언론인 2명은 신문기자 2명은 또 같은 이유로 또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을 산 사람들은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걸 수사를 촉구하거나 공개한 사람들은 다 처벌받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사건이 이제 이른바 삼성 엑스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2005년도에 일어났지만은 오랫동안 재판을 받고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무죄가 됐다 유죄가 되었다가 이렇게 판결이 없이랑 뒤치다가 하다가 대법원에서 작년 2월달에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직을 갖다가 이렇게 박탈당하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러면은 그 도둑을 붙잡아서 조사를 해보진 않고 소리 지른 사람만 처벌한 그런 꼴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것이 형사재판은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유죄가 났는데 민사재판에서는 바로 며칠 전에 한 2주 전에 이게 무죄가 됐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사건이 비록 도청한 걸 갖다가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그 공개할 배경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은 죄를 묻지 않는 그게 이제 뭐 좀 어려운 법률 용어로 위법성 조학이라 그럽니다. 위법성 조학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인데 형사재판에서는 제가 공개한 행위가 국민들의 공공의 관심사가 아닌 사생활을 공개한 거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뇌물 얼마 주고받고 이 모의한 게 사생활이라 이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별로 관심도 없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사생활을 공개했으니까 이건 처벌해야 된다 해서 제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며칠 전 제가 1억 손해배상을 당하는 이제 이걸 공개함으로써 자기들 명예가 훼손됐다고 하면서 민사재판이 있었는데 그 민사재판에서는 비록 불법 도청한 내용을 공개했지만 그 공개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무죄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같은 대법원에 의해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서 제가 절반은 이기고 절반은 진 상태이지만 하여튼 형사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은 상실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쟁점이 되어가지고 로스쿨 같은 데서도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등장하고 얼마 전에도 제가 이거 가지고 학기말 리포트를 받는 그런 이제 학교도 이제 보았는데 그런 사실 여러분들께 이제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는 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가 뭐 연루가 되긴 했지만 이 삼성 엑스파일 사건과도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관련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의 오늘과 내일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어떤 해법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짧게나마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4월 16일 날 일어났으니까 벌써 2달 하고도 이제 열흘 정도 이렇게 지났습니다.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됐고 아직도 11명의 시신은 찾지 못한 채 지금 가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은 사건 중에서 가장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거의 사실일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을 해서 제일 가슴 아픈 대목이 뭐냐, 제일 이렇게 충격적인 대목이 뭐냐 이러면은 여러 가지 짚을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어린 학생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 하고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무책임하게 자기들만 살려고 빠져나왔다 이거죠. 뭐 이것 이외에도 과정을 했다, 뭘 했다, 뭐 해피아가 어떻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되는 대목들이 많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탄식을 만들어내고 충격을 줬던 부분이 바로 그 어리고 약한 사람들을 내팽개에 친 채 그 사람들을 구해야 될 어찌 보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만 살려고 빠져나온 데 대해서 탄식을 금치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좀 추상적으로 표현하면은 바로 그 사고의 순간 세월호에 과연 정의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정의가 있었느냐. 정의의 상실, 정의가 있어야 할 때, 어찌 보면 정의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정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절망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정의의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좀 새로운 이 성찰의 어떤 계기가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뭐가 부족하냐? 뭐 돈도 부족하고 석유도 없고 우리나라에 뭐 없는 거 많죠. 그러나 가장 이렇게 무겁게 다가오는 게 이 정의의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인지 이 정의에 관련된 책이 잘 팔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 몇 해 전에 출간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그 책 사신 분 있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예, 사신 분 계십니다. 이게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그 현재도 그 교수로 있는 마이클 샌든이라는 교수가 쓴 책입니다. 미국에서도 아주 많이 팔렸고요. 우리나라에서도 10만 권 넘어 팔렸습니다. 보통 이런 사회과학 서적들 나오면은 인문 서적이나 사회과학 서적이 출간되면은 한 3,000권 채 안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000권도 안 팔리는 경우. 그래서 한 번 찍을 때 3,000권을 찍어야 또 3,000권이 팔려야 그 출판 비용가 똔똔이 된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3,000권도 안 팔리는 책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요즘 볼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 책은 짧은 기간에 2011년도에 출간되어 가지고 10만 권 넘어 팔려가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미국 사이트에 한번 그 하버드 대학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정의란 무엇인가 자체가 하나의 코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연이 다 동영상으로 되어 있고 또 텍스트로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참고 문헌들도 막 소개되어 있어가지고 공부하기도 꽤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안 읽었어요.